익명의 온라인 재판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SNS에서 이런 투표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 처벌받아야 할까요? 별거 아닌 투표 같죠? 그런데 정말 만약 그 투표 결과대로 실제로 그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 박소희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소희 씨는 새벽 2시 아무 생각 없이 클릭 한 번을 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전국에서 218명에게 일어났고 그중 23명은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 2시 서울 홍대 근처 작은 원룸에서 심리학과 3학년 박소희 씨가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친구가 공유한 스토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 처벌받아야 할까요? 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앉아 있는 40대 남성이 보였어요. 바로 앞에는 배가 불러온 임산부가 서 있는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소희 씨는 별 생각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에 투표했습니다. 이미 73%의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한 상태였어요. 뭐 이런 투표가 다 있나? 처벌은 무슨. 소희 씨는 그저 웃으며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투표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3일 후 소희 씨는 경악할 만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40대 남성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최모 씨 45세로 뉴스 속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소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그 투표에 나왔던 그 남성이었거든요. 설마 우연이겠지? 소희 씨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투표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30대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 벽이 보였습니다. 또 이런 거네. 하지만 이번에도 소희 씨는 처벌받아야 한다에 투표했어요. 86%의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후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발코니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그 남성이었어요. 투표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소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투표하고 며칠 후에 그 사람에게 사고가 생긴다고? 소희 씨는 급히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소희 씨에게는 계속해서 비슷한 투표들이 날아왔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무시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은 처벌받아야 할까요? 반려동물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견주는 처벌받아야 할까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직장인은 처벌받아야 할까요? 모든 투표에서 80% 이상이 처벌받아야 한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소희 씨는 무서운 마음으로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찾아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모두 사고가 일어났어요. 신호무시했던 배달원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고, 반려동물 배변을 치우지 않던 견주는 원인 불명의 식중독에 걸렸어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직장인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투표가 끝난 지 3일에서 5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심리학을 전공하는 소희 씨는 이런 패턴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한 명이 우연히 사고 당할 확률은 있을 수 있어요. 2명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5명, 6명이 모두 투표 후 며칠 내에 사고를 당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어. 소희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신도 그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도 공범이 된 거야? 하지만 소희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플랫폼을 역추적해 보기 시작했어요. 해킹 동아리에 들어있던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발견한 첫 번째 단서가 있었습니다. 투표 운영자의 닉네임은 JUSTICEMAKER2024였어요. 그리고 투표 참여자는 전국에서 평균 10만 명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모든 투표가 정확히 72시간 후에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점이었어요. 72시간. 왜 하필 72시간이지? 소희 씨는 패턴을 분석해 봤어요. 투표 종료 후 72시간, 그 시간 안에 모든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발견을 했어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IP 주소가 모두 수집되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 배심원 등록 완료라는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었어요. 시민 배심원? 뭔가 조직적이야.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계획된 일이야. 소희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그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의로운 시민 배심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심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소희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리고 전국의 10만 명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거대한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소희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소희 씨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답게 체계적으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해킹 동아리 선배인 김태연 씨의 도움을 받아 투표 플랫폼의 서버를 추적해 봤습니다. 소희야,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봐봐, IP 추적 시스템이 엄청나게 정교해. 태연 씨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국의 투표 참여자들 IP 주소가 다 저장되어 있어. 그것도 개인정보까지 연결해서 말이야. 소희 씨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투표 참여자 명단에는
이름, 나이, 주소, 심지어 직업까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매번 같은 투표에 참여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타겟팅하고 있었구나. 더 무서운 건 투표 참여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민 배심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봐. 시민 배심원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 태연 씨가 다른 페이지를 열어 보여줬어요. 1급 배심원, 10회 이상, 투표 참여자, 3,847명. 2급 배심원, 5회 이상, 투표 참여자, 15,392명. 3급 배심원, 1회 이상, 투표 참여자, 84,761명. 소희 씨는 자신의 등급을 확인해 봤어요. 벌써 2급 배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동의했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배심원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자세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었거든요. 1급 배심원들의 경우 SNS 활동 내역, 온라인 쇼핑 기록, 심지어 통화 내역까지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잖아. 소희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태연 씨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소희야, 이거 봐. 서버 운영자 정보가 나와 있어. 화면에는 서버 등록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자 한정훈, 나이 58세, 직업 전직 대법원 판사. 판사였다고? 법조인이 이런 짓을? 소희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말이에요. 급히 한정훈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기사들을 보고 소희 씨는 경악했어요. 3년 전 음주운전 치사 사건 판결 논란. 한정훈 대법원 판사 솜방망이 처벌 여론 비난으로 사임. 한정훈 전 판사 사임 후 행방묘연. 법조계 관계자들과 연락 두절. 소희 씨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한정훈 전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사임했고 그 후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시민의 힘으로 처벌하겠다는 뒤틀린 신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혼자서는 불가능해. 분명히 조직이 있을 거야. 태연 씨와 소희 씨는 더 깊이 파헤쳐 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조직명이 있었습니다. 국민정의실현위원회. 조직원 명단을 보고 두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한정훈 외에도 은퇴한 검사 3명, 전직 경찰관 4명, 전직 판사 4명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모두 법조계에서 나름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불만을 품고 은퇴한 사람들이었어요. 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소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태연 씨가 완전히 파랗게 된 얼굴로 말했어요. 소희야, 우리 큰일 났어. 방금 서버에 접속 로그가 남았어. 우리가 이 정보들을 본 게 다 기록되었어. 화면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무단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IP 주소가 추적 중입니다. 소희 씨와 태연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도 이 무서운 조직의 타겟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희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연 씨와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더 깊이 조사했어요. VPN을 사용하고 익명 브라우저를 써가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었어요. 국민정의실현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이랬습니다. 1단계 SNS 모니터링 팀이 24시간 온라인을 감시하며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동을 포착해요. 2단계 해당 행동을 투표로 올려서 시민 여론을 수집합니다. 80% 이상 찬성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요. 3단계 전문 실행팀이 72시간 내에 사고로 위장해서 처벌을 실행합니다. 4단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인과응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켜요. 완벽한 시스템이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워. 소희 씨는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실행팀의 구성이었어요. 교통사고팀, 전직 자동차 정비공들이 브레이크나 조향 장치를 몰래 조작해서 사고를 유발시켰어요. 식중독팀, 전직 화학연구원들이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을 사용해서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낙상사고팀, 전직 건설업 종사자들이 계단이나 보도의 구조물을 살짝 조작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모든 팀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완벽한 우연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18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소희 씨는 그 숫자를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들의 뒤틀린 정의감 때문에 사라진 거였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피해자들의 죄명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안 함, 아파트 복도 흡연, 반려동물 배변 미처리, 횡단보도 신호 무시,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 통화, 쓰레기 무단 투기, 모두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죽음으로 처벌받을 만큼 큰 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건 그냥 살인이야. 소희 씨는 분노에 떨었어요. 그런데 태연 씨가 더 무서운 걸 발견했습니다. 소희야, 이거 봐. 차기 계획서가 있어. 화면에는 2단계 확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어요. 내용을 보고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현재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동만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잠재적 범죄자까지 사전에 처벌한다는 계획이었어요. AI가 개인의 SNS 활동, 구매 내역,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서 예방적 처벌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미래의 범죄자를 미리 처벌한다고? 이건 완전히 미쳤어. 그런데 3단계 계획은 더욱 끔찍했어요. 완전한 사상 통제 사회 완성. 모든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반사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즉시 교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완전한 독재 시스템이었어요. 소희야, 우리 정말 위험해졌어. 이 계획서를 본 게 로그에 남았어. 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는 또다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밀 문서 무단 열람 감지. 해당 IP 추적 완료. 그리고 그 다음 날 소희 씨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 씨의 과거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소희 씨조차 잊고 있었던, 하지만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어두운 기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희 씨가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동안 한정훈과 그의 조직은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겉보기에는 평범한 IT 회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정의실현위원회의 본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365일 대한민국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전국의 CCTV 화면, SNS 피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후보자 17명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정훈의 오른팔격인 전직 검사 윤성민이 보고했어요. 어떤 사안들인가? 지하철 노약자석 무단점유 3건, 흡연구역 외 흡연 5건, 불법 주차 사건, 소음 민원 3건, 애완동물 관련 2건입니다. 한정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투표에 올려보자. 이들의 시스템은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AI가 온라인상의 모든 비도덕적 행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요. 시민들이 올리는 제보 사진, CCTV 영상, 심지어 개인 SNS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2단계에서는 포착된 행동을 투표 형태로 가공해서 SNS에 유포해요. 하루 평균 10만 명이 참여하는 투표였는데 80% 이상이 처벌 찬성을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가 가장 무서운 단계였어요. 전문 실행팀들이 출동하는 거죠. 이번 주 실행 대상자들입니다. 윤성민이 명단을 한정훈에게 건네줬어요. 김모 씨 43세, 회사원, 지하철 임산부석 점유, 교통사고팀 배정. 박모 씨 31세, 프리랜서, 아파트 복도 흡연, 낙상사고팀 배정. 이모 씨 55세, 자영업, 반려견 배변 미처리, 식중독팀 배정. 각 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교통사고팀의 리더는 20년 경력의 전직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그는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을 아주 정교하게 조작해서 며칠 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완벽한 기계 고장으로 보여야 해. 식중독팀의 리더는 전직 화학연구원이었어요. 그는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을 개발해서 타겟이 자주 가는 식당의 음식에 몰래 첨가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6시간 후야. 그리고 일반적인 식중독과 구별이 안 돼. 낙상사고팀은 전직 건설업자들이 이끌었어요. 그들은 계단의 난간을 살짝 느슨하게 하거나 보도블록을 미묘하게 들뜨게 만들어서 우연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조작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다치게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18명이 처벌을 받았고 그중 2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4단계였습니다. 언론 조작이었거든요. 한정훈은 여러 언론사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벌이 실행된 후에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을 보도하게 했습니다. 지하철 임산부석을 점유하던 승객, 교통사고로 입원, 아파트 복도 흡연으로 민원 제기되던 남성, 계단에서 추락,
반려견 배변을 치우지 않아 이웃과 마찰 빚던 견주, 식중독으로 병원 이송. 모든 기사는 마치 인과응보인 것처럼 포장되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자업자득이다. 하늘이 벌을 내렸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그런데 한정훈의 진짜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오후 소희 씨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심리학 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에 본 그 끔찍한 자료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또 그 익숙한 투표 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희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 처벌받아야 할까요? 사진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박소희 22세, 대학생,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방관. 친구 김미영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관했음. 피해자는 결국 전학을 갔으며 현재까지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소희 씨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명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인 김미영이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소희는 직접 가해하지는 않았지만 말리지도 않았어요. 나까지 표적이 될까봐 무서웠어. 당시 소희는 자신도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서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투표 현황을 보니 이미 84%의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를 선택한 상태였어요. 소희 씨는 급히 도서관을 뛰쳐나왔습니다. 태연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큰일 났어요. 소희야, 왜 그래? 제가 투표에 올라왔어요. 제가 타겟이 됐어요. 태연 씨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만나자. 학교 뒷문으로 와. 소희 씨는 뛰어가면서도 계속 투표 현황을 확인했어요. 계속해서 처벌 찬성 비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85%, 87%, 89%. 태연 씨를 만났을 때는 이미 9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소희야, 침착해. 일단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고등학교 때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연 씨는 노트북을 열어서 확인해 봤어요. 아, 이거구나. 소희야, 너 고등학교 때 인스타그램에 미영이랑 같이 찍힌 사진 올린 적 있지?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요? 그 사진에 다른 아이들이 댓글을 달았어. 미영이 요즘 왜 이상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는 그 댓글에 답을 안 했어. 태연 씨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AI가 이런 패턴들을 분석해서 당시 상황을 추론한 거야. SNS 기록, 학교 졸업 앨범, 심지어 동창들의 증언까지 종합해서 말이야. 소희 씨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들의 조사 능력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표가 92%로 마감됐어. 이제 72시간 안에. 태연 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소희 씨는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희 씨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3번 벤치에서 만나요. 오늘 밤 10시 HM. HM이 누구죠?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소희 씨는 고민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소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강공원 3번 벤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소희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변호사나 공무원 같아 보였어요. 박소의 학생이죠? 네, 맞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한미래입니다. 저는 한정훈의 딸이에요. 소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 조직의 우두머리 딸이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미래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한미래는 변호사였어요. 그것도 꽤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정의로운 판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미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 사건 이후에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소희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하세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대학생을 치어 죽였는데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요. 소희 씨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온 나라가 분노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셨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가 쏟아졌죠. 한미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법으로는 진짜 악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서 직접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한미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였거든요. 한미래는 소희 씨에게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한정훈의 진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감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소희 씨는 화면을 보고 경악했어요. 1단계는 명백한 악행부터 처벌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2단계는 경미한 비도덕적 행동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 3단계는 AI가 예측하는 잠재적 범죄자를 사전에 처벌하는 것. 그리고 최종 4단계는 한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국민의 생각까지 통제하는 거예요. 생각 범죄까지 처벌하는 완전한 독재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소희 씨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세상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단순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사회정의 활동을 하다 보니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명백한 가해자들이 연이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요. 한미래는 계속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전국의 CCTV를 해킹해서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위험 점수를 매기고 있죠. 위험 점수요? 네. 개인의 SNS 활동, 구매 내역, 이동 경로, 인간관계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소희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미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요. 소희 씨의 위험 점수는 73점이에요. 80점 이상이면 사전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한미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전국에 약 850만 명이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요.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당하고 있죠. 850만 명이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위험 점수 80점 이상인 사람이 약 12만 명이에요. 이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어서 24시간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요. 소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한민국이 이미 거대한 감시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걸 보면서 속이 시원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23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버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서 한미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말렸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소희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큰 정의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 필요하다. 23명의 죽음으로 수천만 명이 올바르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하셨어요. 소희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희 씨에게 연락한 거예요. 한미래는 소희 씨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가 함께 이 끔찍한 시스템을 막아야 해요. 그 다음날 새벽 한미래는 소희 씨를 아버지의 본부가 있는 건물 근처로 데려갔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겉으로는 K 디지털 솔루션즈라는 IT 회사로 위장하고 있어요. 25층짜리 고급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전국을 감시하려면 잠시도 쉴 수 없거든요. 한미래는 소희 씨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15층부터 20층까지가 감시센터예요. 층마다 다른 업무를 담당하죠. 15층은 SNS 모니터링 팀이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까지 모든 소셜미디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요. 소희 씨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자신의 모든 SNS 활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16층은 CCTV 분석팀이에요. 전국의 모든 CCTV를 해킹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죠. AI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포착해서 신고해요. 17층은 개인정보 수집팀이에요. 온라인 쇼핑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정보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한미래의 설명을 들을수록 소희 씨는 소름이 끼쳤어요.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18층은 AI 분석팀이에요. 수집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개인별 위험도를 계산하죠.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해요. 19층은 실행계획팀이에요. 처벌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20층은 한미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20층은 아버지의 개인 사무실이에요.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죠. 소희 씨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총 147명이에요. 대부분 전직 공무원, 전직 경찰관, 전직 검사들이죠. 그리고 최고 수준의 해커와 AI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한미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이에요. 아버지가 판사 시절에 모은 돈과 후원자들의 자금으로 엄청난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한 거죠. 후원자들이 있어요? 네.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현재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완전한 감시 사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소희 씨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체계적인 음모였던 거죠. 그럼 정부나 경찰은 모르는 건가요? 일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협력하고 있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한미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경찰청 내부에도 아버지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받아서 실제 수사에 활용하고 있죠. 그럼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최종 목표는 이 시스템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미래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국민안전종합관리법이라는 법안이에요. 아버지가 로비를 통해 국회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죠. 법안 내용을 보고 소희 씨는 경악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AI가 판단하는 위험 인물을 사전에 격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이건 완전한 독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국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래는 소희 씨를 진지하게 봤어요. 소희 씨 투표 결과가 92% 찬성으로 마감됐어요. 내일 저녁까지 48시간 남았어요. 소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요? 한미래는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아버지 조직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피해자 명단, 실행 기록, 자금 출처, 공모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몰래 복사해뒀어요. 소희 씨는 희망을 보았어요. 그럼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네요. 하지만 한미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경찰 내부에도 아버지 편이 많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우리도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미래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직접 반격해야 해요. 아버지가 사용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말이에요. 소희 씨는 한미래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들도 투표를 이용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과연 일반 시민인 자신들이 그런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승산이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소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한 감시 사회가 되고 말 거였거든요. 그날 밤 소희 씨와 한미래는 태연 씨와 함께 작전을 세웠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야. SNS 투표를 통해서 말이야. 한미래의 계획은 이랬어요. 먼저 한정훈 조직의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제보하는 것,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 역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었어요. 한정훈과 그의 조직원들이 처벌받아야 할까요? 라는 투표를 올리자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소희 씨의 말에 한미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아요. 단지 여론을 형성해서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태연 씨가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모든 증거 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자. MBC, SBS, KBS,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든 곳에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밤새워 작업했어요. 218명의 피해자 명단, 23명의 사망자 명단,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 실행 기록, 자금 출처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였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한 최모 씨의 아내는 지금도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추락사한 박모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죠. 소희 씨는 눈물이 났어요. 이들의 죄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목숨을 잃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제보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로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네요. 혹시 이 자료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한미래가 직접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했어요. 제 아버지 한정훈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직접 제보하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6시 MBC 뉴스에서 특보가 나갔어요. 익명의 온라인 재판소, 충격적 실체 공개, 218명 피해, 23명 사망. 뉴스가 나가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온라인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말도 안 돼. 내가 참여한 투표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한정훈 이놈을 당장 잡아야 해.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일제히 나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한 거였어요. 정의를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정훈을 처벌해 주세요. 그날 저녁 소희 씨는 자신을 타겟으로 한 투표가 삭제된 걸 확인했어요. 한정훈 조직이 급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경찰이 한정훈의 본부를 급습했어요. 하지만 한정훈과 핵심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상태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한정훈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희 씨와 한미래는 기뻐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익명의 온라인 재판소, 해외 37개국에서 동시 운영 중, 글로벌 확산. 한정우는 도피하면서 이미 모든 시스템을 해외 서버로 복사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나라에서 시민정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사적 처벌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어요.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쁜 놈들이 벌 받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사회가 깨끗해진다. 인터넷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소희 씨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한정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용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소희 씨에게 또 다른 투표 알림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AI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야 할까요? 사진에는 거대한 서버룸이 보였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전 세계를 감시하는 AI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한다면 인류의 자유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소희 씨는 핸드폰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박소희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이 난 걸까요? 한정훈과 그의 조직은 체포되었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사적 정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처벌받아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반려동물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것.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목숨을 잃거나 큰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죄일까요?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죄의 경중을 판단할 권리가 있을까요? 한정우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정의는 결국 2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는 처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SNS와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우리는 모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판단과 비난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박소희 씨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그 투표들에 참여하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너무나 후회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